오후 2시 오늘의 핫 이슈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틀째 쿠팡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핵심 증인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위원들의 질의는 이 로저스 대표에서 집중이 됐습니다. 국회 출석한 로저스 대표는 되려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false accused, false insecurity 이런 말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 한국 정부가 가짜로 이 쿠팡을 공격하고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We were working cooperatively at the direction 저희는 of the Korean government. 한국 정부의 지시에 At the same 따라서 time 성실하게 that 협력을 there 하고 was- 있습니다. There was misinformation. 그리고 We 이와 were doing 동시에 no such thing. 허위 I'm answering your 정보가 question. 있습니다. Do 이 you 점에 think 대해서 we would send 저희가 divers 공개를 to the 했습니다. river in China 저희가 if we 중국에서 haven't directed to do 하천에서 답을 exactly that? 보내면서 Do you believe that?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의도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Enough.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식들아, 덕준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전국을 돌며 거리를 헤매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 김범석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에 분노가 치밀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쿠팡 업체 직원 한 명조차 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연락조차 없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사과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I am so sorry. And I offer you my deepest regret. 네, 녹취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이제 뭐 모르쇠로 일관을 했던 로저스 대표가 어제 이제 그 오늘 청문회에서도 여러 번 언성을 올피고 불쾌감을 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적반하장 아나무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네,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A를 질문했는데 B로 대답하는 부분이죠. 말하자면은 왜 그 한글로 된 것과 영문으로 된 게 다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엉뚱하게 자기들이 이거를 정부와 뭘 얘기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쟁점을 흐리기 위한 전략이죠. 그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와 쿠팡이 싸우는 모습,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은 한국에서는 문제가 아닌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저 사람이 사실은 미국의 굉장한 로펌에서 저런 걸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모습이라는 말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보입니다. 그 쟁점을 흐리는 좀 전략적인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지금 보셨지만 쿠팡 노동자 유족들은 이런 태도에 좀 울분을 토하기도 했고요. 근데 로저스 대표가 이제 마지막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 뭐 산재 인정이라든지 보상 문제 관련해선 논의 중이다 이렇게 또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법적인 부분으로 좀 국한해 보자면 로저스 대표이사의 이야기가 타당하죠. 현재로서는 법적인 분쟁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한 해당 절차로 다투겠다라는 부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할 계획이고 그렇다면 주 소비자인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와 현재 여론까지 두루 고려를 하는 게 마땅한 자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거나 또는 대단히 미미했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게 큰 틀에서 볼 때는 오히려 손해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다소 의아했습니다. 즉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좀 호소하고 지금 이 상황을 좀 원만하게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렇다기보다는 하나하나 법적으로 따박따박 따지는 모습들, 물론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들을 없애겠다는 그런 판단 자체를 이제 법조인의 시선에서 비난할 수는 없고요. 네. 그 부분을 지적하기도 어렵죠. 다만 그거는 벗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국민들의 쿠팡이라는 기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쿠팡 경영진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판단은 사실 이번 국회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미 확인이 되고 확정이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네, 지금 쿠팡 연석 청문회 이틀째인 오늘도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제 민주당이 예고했던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에 조금 전에 제출을 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보시는 모습이 이제 가운데 보시면 민주당 김현 여당 간사로 보이고요. 왼쪽에 이제 김현정 대변인, 원내 대변인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잠시 들어보시죠.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고 쿠팡에 대한 가방위 차원의 현안 질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1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야 공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핵심 증인인 김범석 의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물론 이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전이긴 하지만 노동자의 사망 사건과 그다음에 정무위 소관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기간에 증인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거주라는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 태도를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범석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이후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국정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이후의 동행명령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이 되고 증인이 채택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석 의장이 요지부동이라고 할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그 다음에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국 금지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셔서 지난번에 우리 네, 이제 뭐 김영 여당 간사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조금 요약을 하면 핵심 증인 불출석에 뭐 국정조사에 대한 필요성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정부와 뭐 쿠팡이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견도 계속 갈리고 있거든요. 쿠팡 입장에서는 정부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게 글쎄 도움이 될까요?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미국의 그 트럼프 정부의 네. 전 보좌관 오라이언이 분명히 그 로비를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쿠팡의 우호적인 얘기를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쿠팡은 한국 정부의 탄압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준다고 하면은 네.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저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물론 한국 사람한테는 안 좋습니다만 이렇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 같고요. 사실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실제적 조사권이 있느냐. 어차피 안 들어올 겁니다. 김범석이라는 사람은. 근데 문제는 김범석의 대리인은 한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저들은 말머리를 바꾸는 전략을 해서 사실 의미 없는 대표자만 들어오는데 핵심 팀장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를 잡아서 그것을 소환을 하든 아니면 영장을 발부하든. 근데 지금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쿠팡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관 작업을 통해서 쟁점으로 흐려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범석의 실질적인 대리인을 저기에 출석시켜서 김범석의 도대체 의도가 뭐냐, 그리고 김범석의 아픈 데를 찔러야지만이 사실은 저게 실질화되거든요. 근데 추상적인 국정조사 가지고는 사실은 정치적인 것 외에 실질적인 건 얻기가 쉽지 않죠. 차라리 그럼 수사들한테 수사는 또 문제는 외국인을 수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의 어떤 절충을 따져야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동행명령장을 김범석이 미국에 했는데 어떻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치밀하고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그 인물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핵심적인 실무팀장은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들을 잡는 게 김범석을 잡는다는 표현은 그렇죠. 김범석을 국내로 들어오게 된 핵심적인 어떤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행명령 관련해서 실효성이 사실 커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 증언감정법을 보더라도 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이 증인이 정당한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로 동행명령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동행명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집행하는 방법이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네. 해당 증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김범석 의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도 직접 가서 전달해서 그거를 정말 받을 것이냐 등등,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가 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간다면 사실 국민 정서가 이게 더 자극될 수 있거든요. 우리 다른 나라 국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뭐 정치 현안을 얘기하는 그 시간은 아닙니다만 네네.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힘을 합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문회로 할 것이냐, 국정조사 할 것이냐, 국정조사 먼저 하자, 청문회를 먼저 하자 이런 것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라든지 또는 어제 신임 대표이사의 어떤 답변 태도 관련해서 함께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아쉽고요. 이거는 정쟁의 어떤 무대라기보다는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자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많은 국민들이 더 호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셀프 조사 비판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 쿠팡이 이 결과를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그대로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3천만 건 유출됐다 이 내용인데 이게 자체 조사 결과인 거잖아요. 우리 수사기관에 아직 검증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3천만이 넘는다라고 했지만은 미국에 공시한 것은 3천 건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미국의 증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허위 공시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절차가 미국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를 한국에 와서 아니면 이 절차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건 쿠팡 측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검증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저들은 그냥 우기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미국 증권위원회가 조사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좀 할 말이 있죠. 왜냐하면 한국어와 미국어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과 번역의 차이라는 걸 계속 문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저 증권위원회 허위 공시가 미국 증권위원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노리고 저랬다면 쉽게 말하면 사악한 거죠, 사실은 저 행동은. 쿠팡이 이번에 보상으로 그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이제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걸 또 함부로 썼다간 나중에 좀 다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정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느냐, 권리를 침해당하느냐 여부는 사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걱정까지도 지금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굉장히 많은 원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명의 원고를 모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이 법무법인에서 입장을 밝힌 거죠. 네. 소송을 제기한 후에 이 쿠폰을 사용하면 혹시라도 배상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였어요. 왜냐하면 이 쿠폰을 사용할 때 여기에 동의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거 사용되면 이거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는 거 동의하는 겁니다. 라고 조그맣게 써놓고 이거를 형식적으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쓰지 말아라. 쓰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네, 우려인데 특히 이거를 법적으로 이제 부재소 합의라고 하죠. 네. 한번 합의를 하면 이제 제소하지 않겠다, 소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재소 합의인데 그런데 어떤 취지는 알겠어요. 네, 걱정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쿠팡이 내놓은 이 방안의 실효성이라든지 또는 숨어있는 저의라든지 이런 것들 곱게 보이진 않는 상황도 저도 동의하고요. 네. 다만 부재소 합의가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일지는 저희가 직접 보지 못했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종의 약관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명시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그냥 한번 클릭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부재소 합의로 인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의 영역을 넘어서 이 정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서 혹시라도 소비자들의 권익에 침해가 생길지 모른다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 다음 주제도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어제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재판장님, 예? 지금 이게 자리 배치가 예?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예? 검사들은 저렇게 넓은 자리에 자리에 비워놓고 앉아있는데 저희들은 방청석에 앉았다는 게 기분이 안 좋으신 게 검사들은 넓게 앉아서 기분이 나쁜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기록이 많다 보니까 노트북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노트북을 올릴 때도 없습니다. 지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감이 관저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방첩, 수방, 특전 사령관들과 함께 한 모임,
그리고 윤석열, 김용현이 방첩 특검본인 사령관과 김용현이 특검본 친구입니까? 윤석열이 김용현이가 뭡니까 지금? 이하상 변호사 말이 지금 빨리 피고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피고인을 붙이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이 뭡니까?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사과하세요. 네, 윤 전 대통령과 이제 다른 피고인들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세 갈래로 진행됐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그 후에 이제 기소된 군 관련된 인사들의 재판이 또 진행이 됐고 네. 또 경찰 등 인사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갑자기 병합된 건 아니고요. 애초에 이미 각자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병합을 하고 그 후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이미 재판장이 재판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과 특검 측이 모두 다 인지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됐거든요. 이제 병합이 됐고 이 재판의 마지막 단계로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특검이 그러니까 피고인을 부르는 그 방식에 대한 뭐 지적도 나오고요.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특검 측이 변호인단이 불필요한 소송 지원 전략이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양쪽 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든 대세에 지장이 있을 만한, 대세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조금 전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만 자리가 좁다. 이걸 지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피고인이 많고 또 변호인 숫자가 많거나 또는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 있는 소송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백 명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다 출석하진 않지만 나오게 되면은 자리가 모자라서 민사법정의 경우에 방청석에 소송 대리인 변호사들이 앉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고 있고 또한 감정적으로도 지금 현재 변호인 측에서 약간 좀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가 좁다, 노트북을 놓을 곳도 없다 이런 지적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억울함 그리고 또 의뢰인들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 또한 뭐 법적인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지지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호소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법적인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증언대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걱정해 오셨던 분입니다. 옛날에는 국회 해상권이 있었지만 그것도 없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비상계엄밖에 없는데 이거 참 걱정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고뇌에 찬 결단이고 헌법상에 보장된 그리고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네, 김 전 장관 이제 뭐 애초부터 이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재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백이죠, 자백.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왜 했느냐? 그거는 대통령님을 보위하기 위해서 대통령님이 잘하신 걸 보이니까 이건 다 정치적인 발언들이죠. 팩트는 사실은 어떻게 빼박이죠. 사실은 바꿀 방법이 없는 거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뭐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든 어쨌든 간에 본인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은 사실은 재판은 뭐 계속 될 거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김용현은 사실은 윤석열과 한별 탄 것만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옹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다시는 어떤 팩트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전략은 유효한 것 같은데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요.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네. 조금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의 이야기가 사실 법적으로 볼 때는 내란죄 성립 안 한다는 의미예요. 즉 내란죄가 성립하려면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 국정을 오히려 잘 수행하기 위해서 당시 야당이 계속 국정의 발목을 잡고 여러 가지 방해를 했기 때문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적법한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국헌문란 목적이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중요 임무 종사도 범죄가 아니거든요. 결국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거 역시 저도 교수님 생각과 같은데 저 진술 말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제 임박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횡령 사건 때 비판을 받았던 법이죠. 친족 상도례 규정이 70여 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혜 씨가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자, 형법상 친족 상도례가 폐지됐다라는 기사를 공유를 했고요. 자, 챗 GPT는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 구조, 나라를 바꾼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면서 김 씨는 한껏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친족 상도례는 가족 사이에 재산 분쟁이 벌어졌을 때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1953년에 이 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 친형 횡령 사건은 물론 박세리 씨 아버지 사문서 위조 사건 때 악용의 소지가 있다면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결국 지난해 6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폐지 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 정도면 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어떤 가족 그 사건 자체가 이 제도 변화까지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다혜 씨의 의도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건으로 사실은 본인의 시아버지, 아버지한테 천륜을 부정한 사람이 이렇게 비난을 받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릴 때부터 활동을 해왔던 뭐 아이돌 가수부터 시작해서 연예인,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이 실제로는 부모님의 여러 가지 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형제들이 어떤 소속사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해왔지만은 법을 못 바꿨고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어떤 저런 연예인이라든가 운동선수들이 피해를 받은 건 맞는데 그래서 이제 저 부분 때문에 저런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족 간의 어떤 다른 화합은 다른 방식으로 또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개정된 법을 보면 친족 상도례 규정을 폐지하고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뭐 소급 적용되는 그런 뭐 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친족 상도례 규정의 기본적인 틀부터 짧게 살펴보면 이해가 더 수월할 것 같은데요. 친족 상도례는 재산 범죄에 있어서 가족 간의 범죄에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 알아서 잘 해결해라. 법이 개입해서 너무 엄정하게 처리했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고요.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작년에 그중에 일부 규정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좀 잘못됐다. 헌법에 반하니까 올해죠. 오늘까지입니다. 네. 오늘까지 국회에게 이렇게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니까 오늘까지 헌법을 좀 고치세요라고 권고를 했고 국회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법을 바꾼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친족 중에서도 가까운 친족입니다. 근친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먼 거를 이제 원친이라고 하는데 그 근친이 뭐냐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재산범죄를 범해도 형을 면제했어요. 처벌을 안 받았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처벌할 수 있게 일단 풀어주자. 다만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친고죄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고죄는 이미 원친에서는 이미 친고죄였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근친 외에 다른 친족 간에는 이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하고 처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처벌을 원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거는 이거 불합리하니까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한 것이고요. 좀 전에 진행자께서 잘 언급해 주신 부분이 이제 소급 적용 여부잖아요. 이거 법을 지금 바꿨으니까 형벌이니까 지금부터 하시죠.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을 보면은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선고 당시 작년부터요. 그리고 이번에 형법이 개정돼서 시행될 때까지 요 기간 동안에는 소급해서 적용하자. 다만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그 전까지 소급하지 말자라고 제한적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네, 친족 상도례 폐지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놀이입니다. 이 경찰과 도둑놀이 어렸을 때 해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이 추억의 놀이가 최근 10대, 2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네, 경찰과 도둑놀이, 줄여서 경도라고 불리는 이 놀이는요. 도둑과 경찰로 나눠서 술래잡기를 하는 겁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경도할 사람 모집글이 올라오게 되면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요. 진짜 경찰과 도둑놀이를 한두 시간 정도 하고는 헤어지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마디로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아무 일 없이 다시 헤어지는 셈인데요. 네, 모이는 시각은 주로 밤이고요. 한 경도 모임에는 2천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모임들도 수백 명에 달하는 인원이 몰려서 조기에 마감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나이 제한이 있는데 10대에서 20대가 참가 대상이고 30대부터는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30대부터는 뛸 때 체력이 안 될 것 같다는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MZ 사이의 유행이라고 하는데 두 분은 이 경도놀이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저는 50대인데 어떻게 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짠한 부분도 있죠. 네. 왜냐하면은 건전한 어떤 놀이 문화 자체가 이게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국민체육공단에서 다양한 어떤 놀이 문화를 하지만은 저거는 MZ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좀 국가가 못 찾아주는 게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도 저런 게 비슷한 게 있죠. 네. 그러면서 동심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조심할 것은 저게 익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약간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 알아서 좀 찾아가면서 놀면서 무엇인가 어떤 익명성 속에서 사회성을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그 사회학적으로는 사실 의미가 있는 형태의 사회적 전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범죄학적으로는 좀 우려는 됩니다. 그 얘기를 더 깊이 말씀드리지 않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한 게 지금 날씨가 많이 춥고 한겨울이다 보니까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도 뛰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다치면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죠. 다치는 것은 뭐 다칠 수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막 뛰어다가 저거 붙잡고 늘어질 때 뭐 인대도 다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지만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훈훈하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끼리 모이면은 정말 어떤 전과가 있는 누구랑 어디서 만날지를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연말이라 말씀 안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좀 전에 이제 영상도 나왔습니다만 저 규칙에 따르면 또 이렇게 터치가 있네요. 손을 대네요. 그 과정에서 누구는 어디를 만졌다 그거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갈등까지도 제가 너무 좀 안 좋은 측면에서 보나요? 익명성을 포함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에 올해 마지막을 장식할 카운트다운 쇼가 펼쳐집니다. 주목받는 대형 전광판 명소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마다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벽 대형 전광판인데요. 오늘 밤 11시부터 카운트다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광화문 일대 광화문 스퀘어에서도 카운트다운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는데요. 광화문 9개 건물의 초대형 전광판에서 새해로 넘어가는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매년 행사 때마다 빠질 수 없는 곳이 있죠. 바로 서울 보신각인데 제야의 종 타종 행사와 함께 근처 건물과 전광판에서 미디어 파사드가 상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최대 22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종로와 명동, 동대문 일대는 도로가 일부 통제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현장 경찰관의 질서 유지 안내에 적극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이고요. 새해가 이제 10시간도 채 남지가 않았는데 각지에서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리는데 오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무릎 꿇고 반성을 해야죠.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한테.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요 연말연시에 경찰들 많이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인파 군집지구에 저런 경비하는 분들이 밤새 고생하시거든요. 유도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가까워질 것 같으면은 사실은 좀
위험을 느끼시면은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많이 그게 개선이 됐지만은 저렇게 유도하시는 분들의 유도를 따라주시면 큰 사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새해를 맞아서 뭐 서울 보신각, 광화문, 명동 정말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운집해서 새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선택지가 좀 많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예전이 또 언제인지가 또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보신각 한 곳에만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강남 지역도 그렇고요. 또 젊은이들 많이 보이는 뭐 홍대 인근도 그렇고 또 꼭 서울 아니더라도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날씨가 좀 춥긴 합니다만 추억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12월 31일에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오늘 한번 좀 해볼까 그런 좀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 한번 나와서 네, 함께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